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차 시 주제로 가치혁신의 비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민호 작가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책을 골격으로 삼고 국내의 농산업 사례를 입히는 방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긴장되는데 얼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굴까요? 링컨이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물론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하는 얘기는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잘생기고 못생긴 거 이런 것으로 잣대를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얼굴에서 찾아본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링컨이 이 말을 한 것이 최소 150년은 지난 셈이죠. 미국 역사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또 가치 투자의 귀재,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남의 공을 가로채거나 또는 오만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에게 나는 투자할 생각이 없다. 가장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버핏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말과 행동, 옷차림, 심지어 생김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숨길 수도 위조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숨길 수는 없지만 고칠 수도 없는 건 아니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성형으로 고치라는 건 아닐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버핏은 자기 회사의 지사장들한테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이제 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큰 액수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판을 잃지 마십시오. 인격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돈을 잃을 여유는 충분히 있지만 평판을 잃을 여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돈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사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큰 돈을 벌어준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또는 신용이 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규칙 또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주제, 가치혁신의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러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왜 제품보다 제품이 주는 가치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마케팅 관점에서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 이거하고 마케팅 관점에서의 가치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케팅에서는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편익이 10만 원이고 고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8만 원이라고 하면 2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편익이 8만 원이고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가치는 마이너스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함으로 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편익과 비용을 그야말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량적 숫자로 딱 잘라서 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얼마라고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죠.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 자체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마케팅에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편익이란 뭘까요?
편익이라는 것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책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주관적인 보상 또는 그 기대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기능적 편익 또는 심리적, 상징적인 의미를 뜻하는 정서적 편익, 경험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능적 편익은 마케터가 버려야 될 가치로 분류를 했거든요. 기능적 편익은 어떤 특정을 통한 정량화가 비교적 쉽죠. 하지만 이 기능적 편익은 누군가 빠르게 모방하거나 또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의 핵심 역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능적 편익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의 원천이 되기는 어렵죠. 더 좋아진다고 소비자가 그 차별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은 상대적으로 모방이 쉽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자동차의 ABS, 예전에는 자동차를 살 때 ABS가 되냐 안 되냐, 또 되면은 뭐 추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차 같은 경우에 주로 ABS가 안 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또는 스마트폰의 미러링 효과, 또 자동차의 양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안 접히고, 지금도 그렇죠. 자동으로 접히는 게 안 접히는 게, 또는 비 왔을 때 거기에 스팀이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기능이죠. 또 사각지대를 감소하는 장치, 또 스마트폰도 카메라가 몇 화소냐 성능도 있고, 저장 공간이 뭐 몇 기가냐도 있고, 배터리가 얼마나 가냐도 있고, 또 보조 배터리도 뭐 10,000짜리가 있고 20,000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편익이죠. 자, 두 번째는 정서적 편익입니다. 정서적 편익은 한계 효용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편익은 심리적 편익 또는 상징적 편익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정서적 편익은 고객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편익입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이 시계 다 있죠. 그래서 시계의 기능적 편익은 충분히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게 있죠. 이 명품 시계는 아니고 어떤 헬스 시계입니다. 그런데 명품 시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입하고 다녀요.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또는 이런 중저가에서도 충분히 실용적인 가방을 살 수 있는데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200km, 300km 달릴 만한 도로는 없죠. 달려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 편익의 핵심적인 가치 제한은 의미부여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편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회적 지위이기도 하고 자기 자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은 성공,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건 자유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탄다는 것은 지구 환경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잡스의 애플 제품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정서적 편익을 통한 가치 제한은 이제 상품,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요컨대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부안의 슬진의 찐빵, 또 거창의 이수미 판베리에 들렸을 때 SNS를 통해서 각각 선착순 10명한테 제품을 사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또는 코로나로 대구 경북이 막 봉쇄됐었죠. 그때 TV를 보니까 뉴스에 머리에다 막 보호대를 붙이고 이렇게 사진에서 같이 컵라면을 들고 가는 의료진, 이거 보고 김제의 그 연미향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연미향 떡을 주문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잼이나 찐빵이나 연미향 떡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앞서 두 군데는 그분들의 어떤 지역사랑 이런 거에 감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제가 그걸 좀 전파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떡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주차장 화단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컵라면 먹고 있는 그런 의료 봉사자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뭔가 최고의 떡을 좀 보내주고 싶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잼, 찐빵, 떡
이걸 만드는 진심 어린 농부들에 대한 그 세 분에 대한 평소의 저의 기억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소환된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서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을 통해서 단순히 상품 판매가 아니고 고객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또는 존재 방식을 제안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적 편익은 고객들의 소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자기의 철학을 투영함으로 해서, 자기의 철학을 비춤으로 해서, 투입함으로 해서 하나의 언어가 돼서 세상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분은 홍익대학교에서 이 미대를 다녔는데요. 불교 미술을 전공을 하셔서 서울 강남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화랑을 운영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꼬였어요. 부도가 나버리고 그래서 교도소 생활까지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닌데 어느 한순간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어떤 시류와 좌절에 빠져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몇 차례나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서 이제 딸기 농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다짜고짜 모 대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본인은 정식 수강생도 아니지만 2시간만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실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청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정재근 대표의 가슴을 두드린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진정심, 또 하나는 신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으로 돌아서 정 대표님은 이 딸기 상자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판매 대금의 7%를 장애우를 위해서 기부한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도 각종 강연을 하고 받는 이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기부도 하고 또 딸기 농장 한 동을 아예 지역의 장애우들한테 제공하거나 본인이 미술을 하시니까 미술로 재활치료하는 활동을 계속 하시고 그래서 2013년에 나라에서 국민나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정 대표님은 자기보다는 나이는 적었지만 당시에 청강을 하도록 기회를 준 그 농대 교수를 찾아가서 직접 그린 그 그림도 선물하고 해마다 스승의 날에는 화분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철학을 투영함으로 해서 하나의 언어가 되어 세상을 밝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경험적 편익입니다. 경험적 편익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 기쁨, 놀라움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나 또는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농산업 분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농촌 카페, 농가 레스토랑, 농촌 펜션 요컨대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이 3차 산업 분야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의 경험은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결국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쉽게 드러나고 공유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부정적인 정보 이런 경우는 그 중에 아주 일부가 한두 사람이 어느 한쪽 면만을 딱 부각시켜 가지고 훨씬 빠르게 전파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사회적 편익입니다. 사회적 편익은 개인적 편익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편익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에 관련된 활동이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요. 교수님 여러 해 전에 여러분 선배들과 함께 현장 견학을 가는데 그것이 유기농으로 무화과를 키우는 농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버스가 거의 도착할 때가 됐다 싶었는데 저 멀리에 새카만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 봤더니 그 유기농 농장이었어요. 내 비닐하우스에 내 농장에는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안 쓰는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막 새까맣게 태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교수님은 그 농장의 제품을 구입했을까요? 다시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을까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유한 킴벌리 잘 아시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 기저귀, 이런 종이 펄프로 만드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가 우리 강산 푸르게라고 하는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베서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종이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 회사예요. 나무를 베가지고 펄프를 만드는 어떤 대표적 산업이죠. 이 제이지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부정적인 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도 각인시키고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이 가치 제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고요. 관련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은 유한 킴벌리가 사회와 함께 심고 가꾼 숲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이 숲도, 녹음이 짙은 이 숲도, 우리 강산 푸르게 30년의 시간 동안 나무 5천만 그루가 새롭게 자라났습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시도 자랐습니다. 숲은 푸른데 생활은 푸르지 않고, 숲은 많은데 생활과 가깝지 않죠. 숲이 작아진다면 어떨까요? 형태는 다양할수록 좋겠죠. 걸어서 5분 안에 숲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숲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고, 숲이 사랑의 약속이 된다면 어떨까요? 숲에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면요. 함께 숲을 가꾸어 공존의 숲으로, 나무의 희망을 담아 미래의 숲으로, 유한 킴벌리가 향하는 숲의 내일입니다. 생활용품 기업이 왜 숲을 가꾸냐는 물음에 유한 킴벌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숲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숲이 있는 곳에 사람의 미래가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숲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 킴벌리. 지금까지 마케팅 관점에서의 기능적, 정서적, 경험적,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편익을 통해서 느끼는 가치들은 다분히 정서적이고 또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마케팅은 인문, 철학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터넷 마케팅 홍보 수업을 하면서 현재 고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라는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치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편익을 높이거나 아니면 고객의 비용을 줄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비용을 낮추는 것은 쉽지는 않죠. 자, 가치 제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케팅에서 가치에 대한 개념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샤넬백하고 에코백은 기능이나 경제적 편익은 아니죠. 이건 철저히 정서적 편익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방은 형식으로서의 단순한 기표일 뿐인 거죠.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 또는 그 존재 형태를, 그런 걸 표현하는 의미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을 주로 메고 다니는데요. 한 10년 동안 메고 다녔더니 이게 가방끈이 낡아져서 밀려요. 쪼여지지가 않아서 후속 그 비슷한 모델의 가방을 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가방에 있던 장식세를 몇 개 떼내서 그 중에 하나를 새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이 지난 10년 동안 교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또 교수님 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생각, 또 잘못된 과오, 제가 다닌 이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얻었던 생각과 그 발자취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일기장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가 2016년 12월 23일이었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늘 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교수님 모습에서 최상원 교수는 뭐 현장을 중시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다고들 해요.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상징처럼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의 로켓 배송은 배송 시간 단축으로 해서 고객에게 시간적 비용을 낮춰줬죠. 또는 쿠팡맨이라는 직영 택배 기사를 채용해서 어떤 불안, 범죄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비용까지 낮춰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이 대리운전이 있는데요. 요거는 도착 시간, 경로, 또는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의 시간적 비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리적 비용을 낮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호주의 멜버른의 명소 샌드위치 가게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영상을 짧으니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구매 과정 자체에서 어떤 편익의 가치를 제공하는 또는 발상의 전환이 아주 대단한 사례입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한 역발상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사례가. 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케팅 수업이니까 이 마케팅 관점에서 보자면 7층이라고 하는 물리적 위치 이것은 고객의 시간적 신체적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을 추가해서 가치를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재미라고 하는 정서적 가치도 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대형 사립대를 운영하고 있죠. 삼성은 성균관대, 현대는 울산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시골 전문대학에 매년 수십억 원씩을 지원해서 LG는 연함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구자경 회장님이 별세했을 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40년 동안 묵묵하게 이 생명을 지키는 농부를 키워낸 업적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리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거든요.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이 땅콩 해양 같은 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기업
여기하고는 이미지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드 전략에 배어있는 진정성과 철학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브랜드와 고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철학에 진정성이 없다면 언젠가는 이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겠죠. 그래서 그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죠. 마케팅과 전략은 진정성이 담긴 철학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익 추구와 가치 추구는 별개의 항목이 아닙니다. 가치를 추구하면 이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죠. 반대로 이익을 구하느라고 가치를 놓치고 많은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익 창출이 아니고 바로 가치 창출이다.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곧 나아지겠지. 이런 기약 없는 희망을 품기가 쉽죠. 만약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뭔가 계속 안 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가치 우위의 원천은 철학에 가치 지어진 전략. 이거는 누군가 모방할 수도 없고 희소성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지 자기만의 가치가 된다. 자, 이 책에서는 가치 혁신의 비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사명, 어떠한 철학도 없다면 경영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시작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챕터, 거래보다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